자, 그러면 이제 서총인데 페리카스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고 또 뒷부분에도 좀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앞에 팀원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팀원 관련된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야?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뒤에 부분 페리카스 시대 이제 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시기적으로 페리크라스 시대와 일치하였다. 자, 아테네는 그 당시 국내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발달이 절정에 달했고, 관해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농해 노동이 크게 발전되었다. 자, 그리고, 피라이우스 항을 이제 축조하고 성벽도 다시 쌓았다. 자, 피라이우스 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아테네 외항이죠. 네, 아테네 외항인데 그 외항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그 성벽 주변에 성벽을 쌓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의 방비를 이제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테네 문화는 번성하고 이른바 페르크스 시대 때 왔다. 페리스크라스 시대가 왔다. 페리크라스는 파르타논, 테세온 같은 신전을 건축하고 제우스 상, 아테네 상을 세웠다. 자, 그래서 조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시대 때 아이스키우스나 소포크라테스 같은 저명한 극작가도 나왔고 페르시아 전쟁 후 아테네가 번성에 따라 다른 폴리스, 예컨대 스파르타, 코린도스, 메가나 테베 등도 역시 번영을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서기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쭉 아테네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번에 볼 거는 스파르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와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서기 59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스파르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스파르타의 생활 양식인가? 그거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나온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어갔고 일단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스파르타는요. 그래서 98년도인가 예전에 뭐 교육제도 관련돼서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와 같이 해상무역과 상공이 발달한 폴리스에서는 평민 세력의 대두로 귀족 지배가 동요했고 사회계층의 분화로 사회 분화를 겪었다. 그러나 스파르타만은 예의였다. 그건 스파르타가 정복에 의해서 건설된 폴리스였고 또 정복에 의해서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제 도리아인이라는 정복인들이 세운 국가죠. 그리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테네와 달리 스파르타는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를 풀었냐면 정복을 위해서 풀었어.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리아족들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스 반도 남하여 비교적 기름진 라코니아에 자리 잡았을 때 원주민 중에 스파르타 지배 받아들이고 종속적인 이제 지위를 감수한 자가 신분이 자유롭지만 시민권은 페리오이코이가 됐고요. 처음에 예속전 신분이었으나 마지막 완강하게 저항한 자는 헤이로타이라는 노예 신분을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페리오이코이는 도시나 그 주변에 촌락을 거주했으며 스파르타 시민에게 금지됐던 상공업에 종사했고 시민권이 없었지만 생활 자체는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서 헤이루타이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할당한 분배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들 경제과에서 시민과 국가가 요구하는 공납을 납부하는 부자연 몸이었다. 그러니까 헤이루타는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노예와 달리 매매 상속의 대상은 아니었고 국가 전체의 뭐냐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노예였죠. 그리고 국가는 그걸 이제 또 각각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시민들은 헤르타이가 이제 그 뭐냐 갖다 바친 이 공나무를 가지고 생활하고 또 공동 식사에도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농업 생산을 증가시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는 스파르타 시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언제나 반란의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불안하거나
불온하거나 반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 소유자는 재판 없이 제거되나 추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이제 보면 이 아테네 시민들과 이제 여기 보면 그 스파르타 인구 비문을 이제 구성비를 보면요.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죠. 노예는 시민도 작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민들은 2, 3%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피지배층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요 헤이로타이라는 적대적인 헤이로타이들이 거의 뭐냐면 50%, 60%더 넘게 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이제 이 헤이로타이들을 소수의 이제 시민들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군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 요런 이제 지배 구조 안에서 있었다. 지배 구조의 배경 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신분과 거주지를 달리한 페이오크와 헤일타이를 바탕으로 이런 스파르타의 특이한 사회 구조는 기원전 8세기 말 7세기 후반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메세니아 지역을 전쟁을 거쳐서 더욱 강화됐다. 자, 그래서 요 메세니아 지역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일타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노예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내적인 이제 대내적인 문제들, 해외 팽창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고, 그 해외 팽창에서 얻은 토지를 그 일반 시민들이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이 불만을 무마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전쟁은 스파르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으로서 제2차 메세니 전쟁은 스파르타의 가혹한 지배에 대한 메세니아 반란이었다. 자, 욕망을 자랑했던 스파르타인도 보존을 거듭하는 장기간을 거친 힘든 어려운 전쟁이었고, 전쟁 후 스파르타는 메세니아 주민의 대부분 헤이로타이를 만들고 그 토지를 스파르타 시민에게 평등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분배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 스파르타는 사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하는 이 아테나와 달리 정복을 통해서 뭐냐 이 사회적 문제를 풀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의 스파르타 시민은 실제 동등자였고 이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나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사회적 분란이나 정치적 동요를 방지하고 시민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예, 서총에서 이제 볼게요. 예, 서총이 좀 약간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자, 서총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17페이지 일단 펴보겠습니다. 예. 자, 스파르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요건 뭐 스파르타의 지리적 위치니까 넘어가고요. 스파르타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냐면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펠로포네스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펠로포네스 남쪽 지역에 라코니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도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했던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있던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정착을 하는 과정에 정복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고 요 주변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스파르타 제한 여러 도시들, 라코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사는 사람들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페리오코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때 두 번에 거쳐서 정복 전쟁했던 지역이 요 메세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요 메세니아 지역은 여기는 이제 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을 헤이로타이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통치권 영역이 이렇게 구성됐다. 그래서 오늘날 펠로포네스 반도 남단에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쭉쭉 있는데 여러 정복 전쟁도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세니아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 앞에는 이제 1차 메세니아 전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차 메세니아 전쟁부터 볼게요. 자, BC 650년경에 스파르타 착취와 압제에 저항한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포네스의 반스파르타 세력 후원 아래
그 당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인데 메세니아인들의 항쟁은 끈질기고 맹렬하게 약 30년간 계속되었으나 결코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메세니아의 토지는 몰수당하고 지도자는 사형 또는 추방되었는데 BC 7세기 중기의 시인이었던 트루타이우스는 제2차 메세니 전쟁을 체험한 비가 시인으로서 그의 작품은 당시 스파르타의 역사적 사료가 되었다. 자, 이 전쟁의 계기로 스파르타의 정치와 사회가 동요되기 시작하자 스파르타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게 됐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 비귀족 계층들은 귀족과 맞먹는 권리를 요구했고 이런 움직임이 사회적 혼란이 초래하게 되자 귀족들은 사회체제 개편을 동의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사회체제 개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코라구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니코라구스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내용도 근데 뭐 BC 9세기 때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전설적 인물이에요. 전설적 인물. 그래서 이 두 번의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불안들을 이 니콜스가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니콜스 체제 내용 특징을 볼게요. 자, 니콜스 체제는 왕정 아래에 귀족적 가두제도 바탕으로 성립되었고요. 자, 이 체제의 이제 핵심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민생활을 지배하는 규칙, 특히 청소년 훈련에 관한 규칙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면 남한은 7세부터 국가가 양육책임을 지며 14살에서 21세까지 연령별 집단을 조직하여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 둘째로는 경제적 소비를 억제했다. 예를 들면 이제 건축 도구로 도끼나 톱만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스파르타의 미덕은 절약 근본이었다. 셋째는 토지 재분배죠. 그래서 이런 토지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제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보병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토지 재분배였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메세니아 땅들 뺏어서 나눠줬죠. 많이 많으니까 동등하게 나눠줬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에 대한 토지 분배가 법제화됐고, 그다음 네 번째는 육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스파르타는 육군, 그다음에 그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강력한 이제 육군을 창설했는데 이때 만들었던 육군을 보통 이제 그 중장보병 육군이죠. 예,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앞에 토지 재분배하고 연결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차 스파르타 육군은 최강의 군대로서 명성을 떨쳤고 BC 6세기 때 그리스 패권을 장악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섯째로는 정치 제도를 재편성했다. 이전부터 이혼 왕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귀족 가도정을 이제 편성해요. 30명의 원료 회의와 5명의 F로 이제 정권을 유입했는데 그러니까 2명의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 회의가 있고 원료 회의가 있고 F로가 있고 민회도 있어요. 그래서 귀족정, 왕정, 민주정이 혼합된 체제가 이게 스파르타 왕조 그 정치체의 특징인데 이걸 마련했던 것이 니코스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코스가 이루어진 이런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요. 예.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실제로 동등자 관계를 형성해서 토지를 분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보병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사 강의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78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78번. 자, 완전 시민권은 스파르티아테스라고 부르는 소수의 항쟁이었고 아마도 이들은 주로 초창기 때 스파르타를 구성했던 엘리트 전사들과 그 후예인 듯하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 소규모
소규모 시민단 내에서 건의 및 지위상의 불평등을 물론 경제 불평등이 존재했거나 확대되고 있었던 걸 보이며 적어도 7세기 중엽 메시니 등 필사적을 반란을 직면할 때까지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이 반란을 그러니까 이때는 2세기 때 여기 이제 제2차 메시니아 전쟁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반란을 싱겁게 진압한 후 스파르타 시민단의 체제 변화를 이뤘는데 이건 니크로스라는 전설적 인물의 개혁 입법에 의한 거다. 문제는 이 니크로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존 인물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실존했던 시기가 만약 있다면 뭐 BC 9세기인지 BC 7세기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이 스파르타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이 니크로스가 만들었다고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스파르타 국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스파르타 국제 앞에서 말한 민주주의 요소와 가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왕정 요소가 같이 있는 그런 특징인데, 그래서 이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니쿠스라는 사람이죠. 이 니쿠스. 자, 여기 보면 9세기 때 건설상 입법자였던 니쿠스가 제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메세니아 전쟁에 이르는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왕이 있으나 실권이 없고요. 그래서 두 왕을 포함해서 30명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국정의 주요 안건을 마련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시민 전체에 구성된 민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의 이제 실권은 민회가 선출된 임기 1년에 5명의 F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F로. 네. 그래서 이 F로가 실제 국정을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자, 이 F로는 국정 운영론에서 본다면 집정관이라고 하겠으나 원래 임무는 왕을 포함한 여러 간직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앞에 니코스 때 만들어진 그 생활 양식을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 기능을 이제 병리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스파르타 의 정치 구조는 왕정과 귀족층의 유조를 내포한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왕정, 귀족층, 가두정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원전 7세기 정반에 제2차 메세니아 전쟁 전에 중장보병 밀집대의 전술을 도입했고 성년 남자 시민은 전원이 분배제를 가진 동동자로서 중장보병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를 전형적인 뭐라고 하면 중장보병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아까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파르타의 어떤 계층 구조, 계급 구조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완벽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스파르타 시민은, 이게 이제 읽으면, 아까 전에 스파르티아 테스라고 하죠. 스파르티아 테스. 테테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테스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갖추는 의미 같아. 제가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요 스파르타 시민, 그러니까 스파르타 티아테스는 수요는 주민 전체 5에서 10% 불과하고 이게 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책에는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되는 거 책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소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언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헤리코이나 특히 헤르타의 반란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자, 이러한 끊임 없는 헤르타의 반항의 위험 속에 그다음 정복에 위한 사회체제와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시민의 생활은 전시체제나 다름없이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식 교육을 포함한 스파르타의 매우 독특한 생활 양식이 이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을 만들었던 사람은 앞에서 말한 전설적 인물이었다. 니코우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서양사 총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파르타 정치 구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치권은 군 지휘관인 두 왕에게 있었으나 60세 이상의 귀족 28명을 구성된 원로회의가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로회의 위원회 임기는 종신이 없다. 자, 원로회의는 국가 행정을 감독, 자문하고 모든 법령을 기한하며
모든 중요한 소송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등 대내적인 문제에 관한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강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민해는 이제 좀 권한이 약했어요. 그래서 원료원안은 인준호 거부했으며 모든 관리를 선출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전쟁과 평화, 동맹과 조약 같은 국가의 중대사는 민해의 포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민해 회원 자격은 그 당시 이제 중장보병을 이제 복무할 만한 재력 있는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들이 항쟁되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른 포리스에서 미네를 전 시민에게 개방됐던 것을 대조주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이 시민단이 자기 축소돼 있죠. 그래서 아테네 모든 시민 그 20세 축소돼 있지만 아테네는 20세 이상인데 30세 이상이죠. 좀 약간 더 위죠. 예. 자, F4를 보겠습니다. 자, 가두제에서 최고 행정권은 왕에게 있지 않고 왕권을 견제하고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다섯 명의 F로에 있었다. 이 감독관이라 뜻하는 F로는 원로회의와 민회를 주재하고 시민생활을 관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군사문제, 노예관장, 국가재정, 교육에 대한 권한과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은 또 신생아의 양육 여부를 결정하고 신탁의 이 풍조가 나타날 때 왕까지도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생아의 양육 여부는 뭐냐면 신생아 태어났는데 장애자나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분시킨 거야. 살해시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유아 처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딱 보기에 얘가 영 핀볼이다 하면 그냥 내다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그 예전에 한번 뭐더라 무슨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사신 차절단을 맞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니까 레오니다스가 열받으면서 스파르타 외치면서 어디 구덩이에 이 뭐냐면 그 스파 페르시아 사절단을 그 집어넣죠. 발로 차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냐면 얘를 갖다 버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유아사를 좀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유아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도 흔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 수를 이제 줄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스파르타가 다른 폴리스와 로마와 달리 요 유아 처분권을 부모가 아니라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은 또한 신생아의 양육 여부를 결정했고 신탁이 흥주에 나타날 때 왕까지 폐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F의 권한이 점차 확대됐으며 그 뭐냐면 어, 원료원의 지지를 받는 경우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F로는 민해 1년 임기로 선출되었지만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파르타 정치 체제는 매우 효율적이었다. 스파르타의 정치적 안정과 스파르타 시민의 헌신적인 봉사는 다른 그리스인들의 성망의 대상이 되었다. 네, 등등. 그래서 스파르타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당대 지식인들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봤죠. 그래서 플라톤도 이런 이상적인 이제 어떤 국가 체제로 봤고요. 플라톤에도 이제 이데아론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자, 스파르타는 BC 500년경 강력한 세력을 부상하였고 펠로폰네스 동맹의 중심 국가가 될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에도 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스파르타의 그 이제 교육제도, 훈련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 사료 관련된 내용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얘네 아고게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스파르타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심사를 거쳐 불구나 허약한 경우 번역을 받고 유아 사례를 당했고요. 건장한 아이에게만 성장의 기회를 줬다. 건장한 아이는 7세부터 부모 밑에 떠나 집단적 훈련을 받았는데 글 읽기나 음악 등을 배웠지만 훈련의 주된 내용은 신체 단련과 군사 훈련이었다. 심지어는 식사를 훔치는 것까지 훈련의 일부로 권장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굶기고 뭐냐면 신체 식사를 훔치게 만들어. 근데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걸리면 뒤리고 패는 거죠. 그냥 왜 걸렸냐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스파르타 시민들은 여아도 훈련을 받았어요. 여아도. 그래서 여아도 이제 왜 훈련을 받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건강한 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아도 이제 튼튼해야겠죠. 그 뭐냐면 여자도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 들고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 훈련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훈련을 교육을 안 시켰는데 요 스파르타는 교육을 시켰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20세가 되면 전사로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성인이 되지만 30세까지 병영생활을 해야 되고, 자, 이것이 끝나면 가족생활, 가정생활 돌아가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전사, 시민 전사단에 속하며 특수한 집단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집단별로 하는 공동식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그 공동식사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냐면 스파르타 시민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 식사는 어디에서 마련했냐? 당연히 자기한테 분배된 할당지에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공동 식사에 참여해서 시민의 의문을 다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스파르타 말기 때 들어가면요, 이 할당지가 다 이제 뭐냐면 처분이 돼. 없어져. 갖다 매매하고 팔고 하다 보니까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시민단의 축소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이제 공동식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서양사 강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동식사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 각자가 일정량 식량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통 15인 단위의 공동 식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5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훈련 제도가 전 과정에 그랬지만 특히 이 공동 식사 참여는 시민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 요건이었다. 즉, 아마도 어떤 이유에선가 할당제를 성실한 까닭에 공동 식탁에 자기 목을 식량을 낼 수 없었던 자는 열등한 자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열등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건, 나중에 스파르타 후기 때 토지가 매매하고 이제 투기 대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서총 내용을 좀 볼게요. 서총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사회계급 해갖고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보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위층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전체 주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스파르타 시민들이었다. 하나의 계급으로 스파르타 시민 라코니아 지역을 정복한 원래 정복자의 후손으로 지배계급에 귀족됐다. 약 망명 정도의 이제 다는 이 계급만이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이 계급은 가장 비옥한 농토를 차지했으며 농업 위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예. 자, 그래서 시민의 의미는 자기 땅에 나는 일정한 생산을 유지하는 것과,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나는 일정한 생산을 유지하는 것과 장기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들이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배급지 있죠? 배급지를 관리 감독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토지 경작은 정적으로 노예들이 했으며, 그 아까 말하는 이제 헤어타이드 한 거죠. 스파르타 시민 계급은 오로지 군사와 정치의 관계였다. 자, 스파르타 시민의 의무는 다른 계급을 지배하고 외적을 방해하기 위해 일생을 군대에 복무한 것이다. 그리고 지배 계급인 스파르타 시민은 기후의 엄한 군사력 의무에 얽매이고 있었고요. 또 다른 계급은 이제 반예속적인 페리쿠인데 라코니아 일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아까 얘기했죠. 그 라코니아 지역이 정복당할 때 그때 항복한 사람들이 페이크예요. 그래서 상공업에 종사했고 그는 자유인으로서 지방의 도시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체 폴리스의 통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 계급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은 도시의 주민들이거나 스파르타 지배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선주민으로 이제 추정된다. 그 아코니아 지역의 선주민들을 얘기하죠. 자, 페이코이는 군대 복무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스파르타 시민만큼 호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므로 스파르타 세 계급 중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했던 것이 페리오코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좀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군대 복무군요. 군대 복무.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페르시아, 아니야, 페르시아인다. 그 앞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10,000명에서 20,000명밖에 안 돼요. 그 군대 가지고는 적을 뭐냐면, 막아낼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 군대로서 요 뭐냐면 페리코이 사람들 동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도 동원됐고요. 후에 펠로포네스 전쟁 때도 동원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펠로포네스 전쟁 때는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날 스파르타 시민단 수가 점점 축소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페리코의 어떤 군대 복무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예전에 군대 복무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헤어터까지 군대 복무에 참여시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예인 이제 헤이오타이는 정복지 원주민으로서 스파르타 시민을 위해 토지 경작을 하거나 간의 노동을 하는 계급이었다. 자, 그들도 가정을 꾸밀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와 다르다는 거죠.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조선하고 고려시대 노비와 같은 좀 비슷한 조작하는 아, 노비와 이제 뭐냐면 비슷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노비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비와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노예하고 노비 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인데 요 정도의 지위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왜냐면 아이고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노비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노비처럼 매매 상속처럼 그러니까 매매 대상은 아니야. 이게 이제 있고 그래서 소유는 국가 소유였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야. 그때 할당할 때 그 노비가 경작하는 토지도 같이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소유 매매 또는 해방될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토지 분배가 있을 때 토지인과 함께 스파르타에게 배당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파르타에는 소유가 아니라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경작물들, 농산물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 자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는 토지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항상 반란의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반란의 혐의가 맞는 노예는 즉석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스파르타 시민생활 좀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의 사회 체제는 거의 변하지 않고 2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자, 이 체제에서 스파르타 시민은 상호간의 철저한 평등하나 시민 생활을 지배하는 복잡한 사회 규칙에 얽매여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배계로서 스파르타 시민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최고 의무로 알고 가족 생활을 희생했다. 그들은 대단히 엄격한 규정에 따라 통제된, 통제된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거의 일생 동안 군대 생활을 했으며 개인의 취미는 개인의 취미가 희생된 강제 속에 지냈다. 개인 각자는 강인한 정신과 튼튼한 신체를 유지하고 저양근검의 덕목을 길러야 했다.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은 국가 감독 하에 신체를 단련하고 근육과 인내 속에 공동 침식을 했다.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동 식사와 뭐냐 같은 잠을 잤다 한 막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생활을 30세까지 이제 했어요. 30세까지.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시민의 고용은 군사훈련을 일관되었다. 출산 출생 후 신체 검사를 받아 허약한 아이를 내다버려 죽게 되는데 그러나 유아사회는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에도 흔히 있었으며 가족 수를 줄이는 방식이긴 하는데 다만 스파르타는 다른 폴리스와 다른 점은 유아 처분권이 부모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칠세가 되면 아이는 같은 또래의 같은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연령별로 대열을 편성하고 성장에 따라서 더욱 심한 훈련을 받았으며 운동이나 체조, 사냥 등을 통해 신체 단련을 하는 한편 단식 연습을 하였다. 자, 스파르타 시민은 20세가 되면 정규 군대가 되고 60세까지 복무했다. 자, 국가는 그에게 일정한 토지와 그 경작을 노예를 할당했다. 자, 그래서 복무기간에는 15명 단위의 공동 급식대를 이제 조직하고 공동 식사를 뭐냐면
위한 그 식량을 각자 자기 땅에서 나와서 생산물 충당하고요. 그래서 30살 전까지는 계속 군대 막사에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태어나도 계속 그 군대 막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0세에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모든 참정권을 부여했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마음대로 가정생활 허용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병영을 몰래 빠져 나와 군인을 만날 군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스파르타고스의 니콜스전에 따르면 남편이 낮에 부인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는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낮에 부인의 얼굴을 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낮에 부인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는 수가 많다는, 뭐 남의 아닌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0세 후에 가정생활 했는데, 그 전에 20세 때부터 이제 결혼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결혼할 때, 그, 뭐냐면, 해도 걔도 이제 공동생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몰래 빠져서, 뭐, 부인하고 만나서 애를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20살 때 전후해서 결혼하고 나서, 그 뭐냐면, 막사에 있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까, 몰래 빠져서 부인하고 만나서 그 짝짝꿍이 아직 얘가 났는데, 근데 그 많이 못 만나겠죠. 당연히 몰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땀 남자하고 놀아나서 뭐냐면 애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얘가 누구 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얘를 낳았다는 게 중요하죠. 얘를 낳으면서 건강한 얘를 낳으면서 특히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파르타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데, 그래서 오직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므로 엄격한 일부 일정에서는 2차적 인구고, 따라서 순교는 신성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질투는 금물이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여성은 마찬가지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훈련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주부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훈련은 체육과 가정 운영을 기술이 발달시키는 걸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가정주부가 되기 위한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건강한 예를 낳기 위한 거예요. 이거 다른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 그리고 그 당시 또 노예들 반란이 일어날 때 남자들 어습군에 대신 진압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여성 교육도 훈련을 받았다. 여성도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문화적 정체성인데 전반적으로 스파르타는 그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볼 거는 없어. 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있는데 요거는 각자 보시고 뒤에 이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스파르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파르타 서강자 내용 21페이지 펴보세요. 21페이지. 자, 스파르타의 정치와 역사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한 폴리스들이면서 서로 대조적인 국가였다. 우선 아테네는 그리스인 중에 이오니아에 속하고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에 속했다. 그래서 이오니아인이나 도리아인이나 인도 유도부족들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오니아인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해갖고 도리아인이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아테네는 해상활동이 활발해졌고, 해군이 우세한 국가인들 방면에 스파르타 내륙에 위치한 대표적인 육군 국가였다. 또, 아테네는 다수의 정치 참여 보장한 민주적 국가였지만, 스파르타는 소수의 지배를 하는 가두종 국가였다. 자, 아테네는 개방적이고 개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국가였지만,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전사국가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언급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비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비교보다는 대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스파르타는 참주전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은 기원전 8세기 이후에 이웃인 메세니아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토지와 애속 노동을 확보함으로써 토지 문제를 해결했고, 사회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이 아테네와 좀 다른 점이죠.
스파르타 특유의 정치 체제는 기원전 7세기에 전설적인 입법가인 니코쿠스에 의해서 수립됐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스파르타에는 과거 왕정의 유습으로 두 명의 왕이 존재했다. 자, 왕은 상징적 존재로서 전쟁과 원정에서 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했지만 평상시에는 정치적 권한이 미비했다.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 왕이었던 그 레오니다스가 한 300명과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도시국가들 내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잖아. 테르노필레 전투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웠던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파르타는 최고 주권 기간 30세 이상의 남성들 시민만이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였다. 자, 민회는 입법과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종적 의결 기구였으며 감찰관과 언론위원회를 선출하게 됐다. 감찰관 FOU라고 하죠. 자, 그러나 스파르타 민회는 독자적인 위한 제한권도 없고 감찰관 유- 언론의 제안을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만 할 수 있었고 표결도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집단별 함성회에서 결정됐다. 이거 참 웃기는 거죠. 예. 개인적 투표가 아니라 집단적 함성회에서 결정됐다는 거는 실제로 그냥 통과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밀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볼 수 있는 게 그 공산당,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저쪽 그 북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북한에 있는 노동당 그 투표 방식과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박수로 이제 하는 거예요. 박수로. 박수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동의할 수 없으면 그러면 통과합니다. 하면 박수 치고 끝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적 성격이 미약한 편이다. 자, 스파르타의 최고 행정관은 5인의 감찰관이었고, 자, 이들의 임기는 간직으로서, 1년의 간직으로서, 임기 1년의 간직으로서 국가행정을 관장하고 민회와 언론을 주재하면서 재판권 행사했다. 또 원로에는 두 명의 왕과 60명 이상의 원로 시민들 한해 30명 구성되는데 종신직으로 법안을 제안하고 재판을 담당했다. 자, 이들은 스파르타 대표 유력자들로 사실 스파르타의 정치에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주민들은 자유시민과 반예속민인 페리오쿠이, 완전한 예속민 헤이로타이로 구분되는데, 이는 스파르타가 이웃 지역을 정복해 방대한 영토의 전사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질서다. 자, 요게 이제 쭉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유시민층은 상위계층인 스파르타 시민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는 별도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전념했으며 국가의 공고욕과 집단 생활을 통해 스스로 스파르타 핵심적인 전사 집단을 이뤘다. 자, 7세 이후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국가주도의 집단적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20세 이후의 청년기에는 군대 공동 기숙 생활을 하며 30세 이후에는 장년의 개인 생활과 공동 식사, 군사 훈련을 병행하면서 전사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예. 그래서 20세까지 공동 기숙 생활, 30세는 개인 생활 가능하지만 공동 식사, 군사 훈련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20세 때 결혼했으니까 못 나가니까 몰래 만나서 얘를 낳거나 아니면 남의 남자가 와갖고 합방해서 얘를 낳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예. 자, 그들의 군대 복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60세 이후에 노년기에 가능했으니 그는 거의 평생 동안 스파르타 전사로 살아간 셈이다. 자, 그다음 페리오크는 주변의 주민들이라는 뜻으로 평야지대의 변경에 사는 반예속민이었다. 자, 이들은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으나 국가에 대한 납세와 군사적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자, 그는 토지를 견적하기도 했지만 주로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했고, 한편 헤이루타는 피정복민인 선주민과 메세니아인으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에 예속된 일종의 국가 노예였다. 자, 그들은 주로 이제 농업을 종사하며 자유 시민들에게 전사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제공했다. 그래서 페르구이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헤이루타이들은 스파르타 시민들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자, 이런 스파르타의 불평등 사회 구조는 메세니아 독립할 때까지 계속 유지했는데, 자, 요 메세니아 독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레오트가 전투 이후에 테베가 스파르타와 격파했잖아요. 그리고 테베가 요 이제 스파르타인들을 있는 메세인들 독립을 시켰어. 그래서 이때 이제 메세니아에 있었던 그 헤오타이들이
독립된 도시 국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레오트라 전투 이후에 테베가 메세니아를 독립시키고 헬리타를 해방시키면서 헬리타의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뒤에 뭐냐면 스파르타 전투와 페르시아 전투하고 페르시아 전투한다. 페르시아 전쟁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야.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의 얘기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파르타는 기원전 6세기 때부터 그리스의 대표적 강국으로 등장했다. 자, 육군국가인 스파르타는 주로 펠로폰네스 지역과 중부 그리스 내륙 지역에서 지도적 영향을 행사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 연합군을 지휘했는데, 특히 테노필레 전투, 요거 외워두세요. 영하 300에 있는 전투죠. 그래서 요 테노필레 전투는 스파르타 병력인 300명과 그 외에 이제 그 도시국가들 있죠.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오이콘이나 뭐 도시국가, 연맹 도시국가들이 모여갖고 싸웠는데 길이 뚫려갖고 결국엔 패한 전투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프레타이아 전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제3차 그 페르시아 전쟁 때 했던 전투죠. 자, 하여튼 이 스파르타 명성을 떨쳤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 지도국가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펠로폰네스 전쟁 때 페르시아 도움으로서 승리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패권 국가를 부상했지만 국가 쇠퇴했죠. 결국에 아테네, 코린토스, 세비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이제 쇠퇴됐고 그다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오트라 전투 이에 패배와 메세니아 독립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요 레오트라 전투와 함께 그 여기 메세니아 독립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 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1차, 2차, 3차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예.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잠깐만요. 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서계 그 63페이지 써보세요. 자, 요 내용이 좀 약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과 좀 같이 읽으면서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 번에 걸쳐 있었죠. 네. 제1차, 2차, 3차. 그래서 1, 2차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우스 1세 때 있고 3차 때는 이제 그 크세스 음,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1, 2차 크세스 때 있었다. 크세스는 영화 300에 보면 키가 장신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나타나고 왕인데 거기에 온갖 치장 물력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그 얘기하죠. 나는 간대하다. 그 트럼프처럼 나는 간대하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크세스인데 이때가 이제 뭐냐면 산첩 침입 관련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갔다가 흐지부지 됐고 2차 침입 때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냐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고요. 그다음 3차 침입 때 이제 뭐냐면 테노필레 전투와 살라미스의 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은 58번이에요. 자, 아테네가 민주정치의 기반을 구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테네만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 그거는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서방 진출이었으며 먼저 그
희생이 됐던 것은 소아시아 그리스 식민지였다.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제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오니아 지역에도 그 당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쭉. 음.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그려야 되겠네. 이거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아,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 밀레토스라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이오니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 시민 도시를 이제 건설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압박을 받아온 게 뭐냐면 여기 니디아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 니디아라는 그 국가가 누구한테 멸망됐죠? 예,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이오니아의 도시 국가들을 압박해 들어와요. 아,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 국가 중에 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뭐 밀레토스처럼 이렇게 개기는 애들도 있고 반란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사르디스라는 이제 그 당시 그 중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페르시아 근거지까지 소아시아 반도의 근거지인 그 거기까지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 국가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가 요 지역을 첩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이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그다음에 아테네에게 요청하죠. 아테네, 뭐 스파르타 국가들이 요청했는데 스파르타는 거절하죠. 예. 근데 아테네와는 그 해군 함정을 뭐냐면 파견해서 모았죠. 물론 큰 역할은 못했지만 자 페르시아가 이제 여길 뭐냐면 장악하고 나서 반란 진압하고 나서 이게 보니까 건방진 거야. 그래갖고 요참에 요 폴리스까지 다 먹자 해가지고 뭐냐면 함대를 파견했는데 요 함대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돌아온 게 뭐냐면 요때 태풍이 이제 불어서 이게 도저히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뭐냐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이제 이오니아 도시들이 반란이 일으키니까 아테네 같은 도시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그때 이제 경제적 배경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요 그 동부지중해 지역에 패권을 둘러싸고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부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해상 패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지원한 페니키아와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그리스 폴리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어떤 배경이 됐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동기 좀 읽어볼게요. 자, 아테네가 민주정책 기반을 구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아테네만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거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 그거는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서방 진출이었다. 먼저 그 희생이 됐던 것이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였다. 자, 일찍부터 소아시아의 해안 지방에 자리 잡은 그리스 식민 도시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본토보다 먼저 발달하여 선도적인 지위에 있었으나 폴리스의 고유한 약점을 면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들은 서로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는 대신에 오히려 반목과 질투와 대립과 분쟁을 있었고, 각 폴리스 내부의 당파 계층 사이의 대립으로 내부에 거듭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소아시아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던 니디아를 격판. 그러니까 니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네 개의 제국으로 분열돼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나토리아 반도에 위치했던 그 네 개 제국들 하나가 니디아예요. 니디아. 그래서 니디아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금속화폐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아테네를 비롯한 도시국가에 영향을 줬다. 도시국가에 영향을 줘서 그때부터 그들도 화폐를 사용했다. 최초의 화폐를 사용한 나라가 니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니디아를 격파한 페르시아에 있어 이러한 그리스 식민지에 굴복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지배하게 된 페르시아가 그리스 본토를 노리는 건 뻔한 이었고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거나 그들의 후원을 받은 참주 지배하에 이오니아 식민지 반란으로 페르시아 본토 진출이 중춤하였다. 자, 이 반란을 진압하고 밀레토스는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요때 이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죠. 이 왕이 누구냐? 1차 침입 왕이 다리우스 1세죠.
다리우스 1세.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다리우스나 다리우스 1세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원래 원문은 다리우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다리우스 1세라고 한 거는 후에 2세, 3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1세라고 이제 소급된 거고, 실제 원문은 다리우스 대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 자, 그래서 대구는 헬레스폰트가 스라키아 방류 파견했는데, 그러나 폭풍으로 아토스 고개 함대가 큰 손상을 입자 그 당시 그 페르시아군이 일단 철수했다. 네, 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적을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토스국은 아마 이제 딱 지도상에 볼 때 여기에 해당하죠. 이게 딱 여기 보면 해양을 냈잖아. 요 정도에 이제 위치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이렇게 딱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킥 세계사인가 뭐 무슨 세계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 지도와 함께 역사를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좀 많은 팩트 위주로 설명을 해가지고 도움이 됐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예. 인용 문제보다는 좀 약간 어렵긴 했는데 인용 그 수준보다 어렵긴 하는데 배경 지식 넓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1차 침입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총론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서총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BC 6세기 말부터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시는 페르시아 전제 정치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BC 499년 밀레투스 참주를 중심으로 식민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반란에 대해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들이 대부분 소극적인 관심밖에 가지지 않았으나 아테네와 엘리트레아는 반란을 적극 진압했고 또 아테네는 여러 척의 전투용 배를 이제 파견했다. 반란은 BC 494년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는 뭐냐면 그 원조를 제공한 근거인 그리스 본토에 대한 침공 계획을 이제 세웠고요. 근데 첫 번째 침공은 주로 바다를 통해 행해졌고 페르시아 함대는 트라키아 해안을 거쳐서 그리스 본토로 가려다 아토스 고개 앞바다에 폭풍을 만나 크게 파괴되고 말았다. 예, 여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2차 침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2차 침입, 요거부터 볼게요. 자, 그러나 2년은 기원전 490년, 그 당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 북방 약 25마일 지점이 마라톤에 상륙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마라톤 전투를 좀 설명하면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요걸 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잠깐 지도가 없나? 앞에를 좀 지도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좀 크게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커야 되겠다. 이게 지도가 이 공간이 좀 필요해서. 자, 여기 보면 마라톤 전투 왜 일어났냐를 봐야 되는데, 앞에 1차 그 해전 같은 경우에는 주 수군만 공격했죠. 예, 한계성을 좀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수군과 해군을 같이, 예, 수군하고 육군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일단 양동작전을 해요. 그래서 적을, 자기 병력을 이제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일단 여기 그 일부를 마라톤 해안에 이제 뭐냐면 상륙시키고 그다음에 요 주력 부대는 이제 함대와 함께 요쪽 아테네를 이제 치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주력은 여기고 아테네 쪽이고 그 항구 쪽이 앞에 이제 간 쪽이고 마라톤 전투는 이제 일종의 적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 뭐냐 지역인 전투였는데 자 일단은 아테네 입장일 때는 양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양쪽. 근데 병력은 한계가 있죠.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일단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좀 올 테니까 먼저 상륙한 마라톤에 상륙한
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요 마라톤에 집중해갖고 결국에 상륙했던 스파르타군을 격파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요 중장 보병들이 열심히 달렸어. 열심히 달려가지고 요 뭐냐면 아테네 이제 그 앞바다에 있는 막 상륙하려고 하는 그 뭐냐면 페르시아군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쭉 달려서 아테네 그쪽에 항구 쪽에 있는 곳에 쭉 이렇게 병력을 집결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을 이제 들어와서 아테네군을 격파했고 곧바로 본대를 해갖고 상륙해가지고 아테네 시가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마라톤에서 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중장보병 아테네군이 딱 앞에 하얀색 쫙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후퇴함으로써 2차 그 페르시아 전쟁은 누구의 승리가 됐다? 아테네군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차 페르시아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아테네군만 중심에 서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전령사를 파견해서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스파르타가 거절했죠. 우리 문제 아니다. 그리고 요때 뭐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또 보내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거절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 군들이 마라톤 전투에 승리한 후에 이 중장 보병을 입고 중장 가복을 입고 열심히 달리는 여기까지 아테네 외곽까지 이제 한국까지 달렸잖아요. 여기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령사가 열심히 한 이틀 밤새면서 달렸잖아요. 요 두 가지 선화가 결합되면서 나중에 마라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선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승리하고 나서 마라톤에 이제 가가지고 우린 이겼다 하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라톤 전투 이후에 그에서 마라톤 기온이 42.195가 이렇게 이때 나오는데 요 선화는 그 어제 파타고스 영웅정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테네 전쟁과 상관없는 거야. 다른 그 선화거든요. 근데 후대에 앞에서 언급한 요 두 가지 선화와 요 뭐냐 페리크라스의 아니 그 영웅전에 있는 그런 다른 곳에 있는 선화가 결합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냐 마라톤 전투기에 아테네 병사가 열심히 달려서 41.19 달려갖고 결국에 승리했다는 그런 이제 뭐냐 담론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런 스토리텔링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요때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라톤 전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에 상륙했는데 이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 위기였다. 자, 그 당시 이제 아테네와 적대적인 폴리스들은 이 기회에 이용하려고 했고 이번에 아테네를 약화시킬 필요 있잖아요. 스파르타는 부신을 만들어서 군대를 파견하였다. 기껏 이제 전령사를 파견해갖고 이틀 동안 밤새서 파견해서 왔더니 한다는 말이가 지금 우리 축제 기간 때문에 뭐냐면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홀로 동방의 강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승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밀티아데스가 지휘하에 애국심을 보탰던 아테네 시민은 중장부 밀집대를 밀집대는 페르시아군을 격퇴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 시민은 주로 중장보병인데 반해서 페르시아 군들은 기병과 공병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뭐냐면 아테네 시민들이 그 중장보병 기병을 격파하고 그리고 무방비 국묘까지 공격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자, 이 승리의 소식을 시민에 전하려고 사전에 힘을 다하여 아테네 달렸고 마라톤의 경우는 이게 유리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마라톤의 기원에 대한 그 선언은 어, 잘못된 역사 팩트가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얘기가 겹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 그 스파르타의 전령사 얘기, 그 다음에 그 아톤 전투가 끝난 후에 중장 그 가복 형태로 해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던 그 얘기, 그 다음에 영웅정에 있는 전혀 이제 다른 그 지역의 얘기를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근대 그 올림픽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 왜 만들어졌냐?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는 뭐냐면 요걸 통해서
그리스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 그런 걸 해서 일종의 이런 스토리텔러를 만들어서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마라톤이 어떻게 하든 기원을 떠나서 이 마라톤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이란은 마라톤 전투를 참여 안 하죠. 자기 선조들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비록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영하 300도 안 문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중정부흥의 이제 밀집 대형 전술은 이미 기원전 7세기 때 나타났으나 기원 6세기 때 후반에 아테네에서 무겁고 값비싼 청동제 훈각 대신에 만화, 가죽 같은 금속을 등을 장점을 살려서 가볍고 값싼 복합형의 훈갑이 발명되었고요. 작은 모자 비슷한 헬멧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농촌이나 도시의 중상 하층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철갑으로 이제 무장될 수 없었던 무장력을 갖추기 어려운 이 중상 하층들도 이게 좀 값싼 가성비 있는 이런 식의 중장보병 중장 가봉이 나오다 보니까 자담으로 무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또 밀집된 권고서에 기면 기동성을 첨가했다. 그래서 철로 이제 콩갑이나 이제 청동제나 철갑을 하면 상당히 움직이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마나 가죽은 움직이기 편하겠죠. 자, 이런 마라톤의 승리에 있어서 이런 달리는 중장보병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중장보병과 마라톤 전투의 활약에 관해서는 기록이 있다는데 달리는 중장보병의 출현은 아테네 민주정치를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마라톤 전투와 승리한 후에 그 당시 이제 마라톤 승리는 페르시아의 재침에 단념할 정도 타격을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국내 사정으로 재침을 이제 가능한데 10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자, 이때 후전기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폴리스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이때 아테네는 데미스토클레스, 데미스토클레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마라톤 전투 있죠. 마라톤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의 권위를 따라서 대함대를 건조하고 이번에는 대부분 폴리스가 페르시아 침공인 전 그리스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깊이 인식하면서 아테네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대함대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은강이 개발됐어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 은이 상당히 많잖아요. 은강이. 그래서 새로운 은강이 개발됐는데 이때 이제 은강을 어떻게 거기 은강에서 나온 은을 어떻게 처분할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테네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하나는 함대를 만들어서 페르시아에 대비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에 따라서 함대를 만들었죠. 그 돈 가지고. 그래서 후에 이제 뭐냐 살라미스 해전 같은 이제 그래서 큰 승리를 할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보통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달리 육군이 강한 게 아니라 해군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테네가 진정으로 해군이 강할 때는 요 데미스토클레스 통해서 대함대를 건조하고 나서 해군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얘기죠.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페르시아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요거 서양사 이제 총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마라톤 전투가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서 추방된 참주 시피아스의 안내를 받아 정가는 다른 항로에 따라서 아테네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 왜냐면 그 당시에 연안항로라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쪽에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쪽은 좀 직선항로잖아요. 물론 배가 중간중간 섬이 있긴 있지만, 근데 여기는 암초 같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데 가려면 백길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백길을 잘 모르다가 이제 자기가 아는 길 이렇게 가다가 당했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잡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잡이들이 이렇게 해서 백길을 안내줘서 결국 마라톤에 상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을 공격했다. 자, 아테네는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공격을 받았다. 자, 그러나
스라키아 지방에서 페르시아군에 싸운 경험이 있었던 밀티아데스. 이 사람 이름 외워두세요. 자, 밀티아데스를 총사령관으로 한 아테네 기병대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그 대승을 얻었다. 자, 이 기병대라고 하는데 틀렸죠? 이 기병대가 아니에요, 이거. 네. 중장 보병이에요. 네. 오히려 기병은 반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의가 기병, 그다음에 이게 군병이죠.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이 쫙 이렇게 3열 대열로 이렇게 있으면 기병이 돌진하는데 장창 있잖아. 기병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나가서 군병은 어차피 하달만 있다 보니까 자체 무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격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좀 관련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것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일단은 기출문제 분석을 더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디우스 관련된 내용도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그냥 서총만 읽고 그냥 끝낼게요. 예, 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3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3차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 기원전 480년에 있었던 건데, 자, 3차 페르시아 전쟁은 다리우스 1세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죽고, 페르시아의 크세스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온 나는 간대하다. 이 장신이고, 왜냐면 좀 흉악하게 생겼고, 온갖 장식품을 달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좀 가장된 이미지죠. 예. 그래서 3차 침입 때는 앞에서 2차 침입 때는 아테네군만 혼자 싸웠잖아요. 근데 3차 침입은 아테네군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를 비롯한 모든 이제 뭐냐면 그 도시국까지 싸우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